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금 중 5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국적법 조항 개정 등이 포함된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전국 22개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주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끝에 총기를 난사한 30대 한인 남성이 종신형에 더해 48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페이팔과 나스닥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망명 신청자 보호소 앞에서 뉴욕시 경찰관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위반 티켓을 빈번하게 발부받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정치활동위원회가 모은 자금 중 5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자금에 비상이 걸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큰손들과 만나 후원금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의 7개 경합주의 유권자 대부분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PAC는 지난해 자금 중 5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신고서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로 남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경우 지난해 모금한 전체 정치 자금이 5천만 달러 수준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막대한 규모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PAC 중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 금고로 사용되는 단체는 세이브 아메리카로, 이 단체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개입 의혹과 기밀문서 불법 유출 등 4개 사건에서 91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뉴욕에서는 28년 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개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트럼프 그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도 피소됐습니다. 이 중 3억 7천만 달러 벌금이 걸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2 아들이 자산가치 조작 관련 민사재판은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뉴욕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뉴욕주 내 사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트럼프 부동산 제국을 넘겨받을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의 7개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네바다주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범죄 사실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이 내려질 경우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들의 관심이 큰 국적법 조항 개정, 입양인 시민권법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재외동포청 설립 후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등 미국에서의 입양인 시민권법 재정 지원,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인들이 한국 전화번호 없이도 한국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한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재외동포청 설립 후 첫 회의로 위원회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한국정보관계기관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구성됐습니다. 기본 계획은 재외동포 정책 강화 체계 설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 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개의 정책 목표로 구성됐으며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한인들의 거주 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적법 조항 개정과 복수 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본격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상호 인정 지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도 지원하며 추방 위기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손쉽게 각종 제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 확인을 통해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4시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역이민한 동포를 위한 교육과 상담센터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은 2023년 140억 원에서 2028년 190억 원으로 늘리며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역시 같은 기간 1,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인 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되 우수한 한인 동포는 국가 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 직위 등 인선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전국주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시간당 최저임금 16달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상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각 주별로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점으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뉴욕,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에서 약 99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에게 70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 인상이 시행됐습니다. 워싱턴주가 16달러 28센트로 올랐고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시간당 16달러가 됐습니다. 뉴저지, 메릴랜드 등은 15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메인주는 14달러를 넘어섰고 일리노이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도 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7월 1일에는 네바다, 오리건, 9월 30일에는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들과 별개로 워싱턴 DC는 현재 17달러인 최저임금을 7월 17달러 50센트로 올릴 예정이어서 최저임금 최고 기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반면 텍사스, 조지아,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약 20개 주는 여전히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어 전국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5년째 동결돼 있는데 이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 주가 남부와 중서부에 몰려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뉴저지,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메릴랜드 등 6개 주 근로자에게는 연방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최저시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34달러 10센트로 지난 12개월 동안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수치가 2022년 9.1%에서 지난해 11월 3.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라 근로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파를수록 고용주의 의지가 꺾여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의회 예산국은 202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정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극단적으로 스토킹해오다 결국 그녀의 집에 총기를 난사한 전직 미 해군 출신 30대 한인 남성이 종신형에 더해 48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있었던 이유 때문인데요. 당시 집에 있었던 남성은 총격으로 인해 뇌와 창자 일부를 잃고 일상생활은커녕 식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전직 미 해군 출신 제르미 탐문스는 낯선 사람이 발사한 총 4발에 온몸이 상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워싱턴 DC 근교 알렉산드리아의 한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고 나가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던 탐문스가 총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2 bullets went through my abdomen. One severed my stomach almost clean off. There's a giant void in my brain, big black spot, and I lost approximately 10 to 15% of my brain matter. 총격범은 역시 해군에 근무하던 동료인 34세 한인 이재영 씨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 씨의 7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에 더해 48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제니 밀스가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녀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녀의 노트북과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등 집요하고 극단적인 스토킹을 벌여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총격 사건 당시 미 해군에서 7년간 복무 중이었던 이 씨는 탐문스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자동차 구입을 돕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탐문스와 전 여자친구가 있던 집 창문 밖에 자리를 잡았고 초인종을 누른 후 탐문스가 보이자 공격용 소총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탐문스는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수차례 수술을 받으며 몇 달간 병원 입원 신세를 지냈습니다. And although he didn't manage to kill me, he killed the rest of me. You know, what made me my career, everything else. God talked to me in my coma. He said, do you want to live or die? And in that moment, in that question, I had all the things I haven't accomplished in my life flash before my face in the blink of an eye. And I said, live. And then I woke up from the coma. 탐문스는 뇌의 일부를 잃는 바람에 두개골이 한쪽으로 납작해졌습니다. At traffic light, you'll see people looking at you like they're looking at an alien. I mean, who's ever seen anybody with a brain injury where your skull's actually missing? 복부 상처도 너무 심해 장을 추출했고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 하루에 몇 시간씩 액체로 된 영양제를 주입받습니다. 탐문스의 부모님은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은퇴한 후 간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we had to prepare 18 syringes a day, every day. 한편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카운티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오다가 약 2개월 뒤인 2018년 1월 이 씨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00여 건이 넘는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먼저 구속해놓고 이후 탐문스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해 이번에 법원에서 종신형과 함께 추가 4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전 여자친구가 이 씨에게 통화하도록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guy that got shot in Alexandria? I was there. What? Yeah. Are you okay, Jenny? Can you please say that you were not involved in this? I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this. 이 씨가 총격을 가한 후부터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탐문스는 이식 수술을 받아 다시 식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올해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은 올해 2,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스 크리스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회사는 직접적인 인원 감축과 올해 채용을 없앰으로써 적정한 회사의 규모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말 페이팔의 전체 직원이 29,900명임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9%에 달합니다. 페이팔은 간편결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20%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댄 슐먼 후임으로
크리스가 새 CEO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스닥의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해 6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아덴자를 105억 달러에 인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스닥은 작년 9월 기준 6,590명의 직원이 있으며 아덴자는 나스닥의 인수 전까지 약 2,00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지난 25일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 게임 부문 전체 직원 22,000명 중 약 9%에 해당합니다.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은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한 데 이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도 일자리 100여 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마존도 스트링 및 스튜디오 운영 담당 부서 직원 수백 명을 줄였고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도 정규직 인력이 약 9%인 1,000명 이상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는 전체 정직원 10만 8천 명 중 7%, 온라인 가구 판매 플랫폼 웨이페어도 글로벌 전체 직원 13%인 약 1,650명을 감원한다고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12명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집단 폭행을 행사한 용의자 가운데 5명을 검거했으며 여전히 7명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경찰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이 체포돼도 보석 없이 바로 풀려나는 사법 제도를 비판하며 뉴욕시가 범죄와 무질서로 얼룩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경찰관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뉴욕시 맨해튼 42스트리트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망명신청자 보호소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관 2명은 보호소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망명신청자들을 해산시키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과격한 행동을 보이던 한 망명신청자를 경관이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다른 무리가 경관들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시경은 당시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집단 구타로 인해 경관들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이들이 경관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망명신청자 신분으로 체포 이후 보석금 없이 바로 풀려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관들은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상태로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패트릭 켈리 경찰 노조 회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에 대한 공격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으며 무질서하고 보석 없이 바로 풀려나는 사법 시스템 안에서 경찰이 시민보호 및 자기방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법적 보호 시스템과 처벌 시스템이 너무 느슨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뉴욕시의 범죄 증가와 무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브래드랜드 뉴욕시 감사원장이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티켓을 너무나 빈번하게 발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도 주차 위반 티켓은 물론 스쿠우선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위반 티켓을 빈번하게 발부받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작년에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작년 5월 뉴욕 시민에게 자신의 운전 습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도 수차례 과속 단속 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랜더 감사장이 발부받은 티켓에는 스쿨존 과속 위반 티켓이 8장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부주의한 운전 습관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기록에 따르면 브루클린 시의원 출신으로 2022년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5번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감사원장 후보 시절 선거 캠페인 당시 무모한 운전자를 단속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및 교통법 준수를 옹호하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외쳤던 감사원장이 정작 본인의 운전은 부주의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이 작년 5월 브루클린 쇼어파크웨이에서 과속 관련 $50의 티켓을 발부받았고 2022년 10월 집 근처에서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건으로 티켓을 받은 기록도 있으며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후 5차례, 뉴욕 시의원으로 재임하던 시절까지 포함하면 총 8차례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은 랜더 감사관이 업무용 차량을 통해 이동하지만 이처럼 개인 차량을 통해 이동할 때는 자신이 직접 운전한다며 이는 모두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지원에 나선 민주당의 슈퍼팩이 사상 최대의 선거 광고전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의 퓨처 포워드가 총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바이든 대통령 선거 광고에 사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대 슈퍼팩이 벌인 정치 광고 중 최고 액수입니다. 또한 각 경합주의 주요 도시 방송국과도 광고를 계약하는 등 모두 1억 4천만 달러를 TV 광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의 정치 광고 지출액은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과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에 대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을 반대하며 조례안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은 뉴욕시의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검문 대상의 인종, 성별, 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 시 위력 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 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후 통과됐으며 29일 경찰이 유세프 살람 뉴욕시 의원을 불심 검문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촉발된 상업용 부동산 침체의 한파가 최고급 오피스 시장에도 미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오피스 시장 16곳의 프리미엄급 오피스 임차료는 지난해 2분기 1제곱피트당 70달러에서 4분기 제곱피트당 6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에 자리한 원 밴더빌트 타워는 제곱피트당 300달러가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완공 후 공실 없이 모든 공간의 임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스턴에 완공돼 업계에 관심을 끈 윈스롭 센터 빌딩의 경우 전체 공간의 60%만을 채우는 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한때 크게 줄었던 매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70여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돼 매독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이 경보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독 감염 건수는 2022년 기준 20만 7,255건으로 195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수치이자 5년 전인 2018년 이후로는 약 80%나 급증한 것입니다. 매독 감염 사례는 신생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구 집단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도 3,700여 명에 달해 3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단계별로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단계인 1단계와 2단계 매독 감염 건수가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하면 68% 증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